네, 박정원입니다. 여러분과 금요일이 아니죠.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체성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수용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알파 리셉터, 베타 리셉터, 무스카린 수용체, 또는 뭐, 니코틴 수용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수용체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학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선행학습이자 이제 뭐 복습의 개념으로 동영상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서는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조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유인물 그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글로 적어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신경계는 신체 기능을 조절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의지대로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나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빨개진다. 그리고 맥박수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인체 기능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지로는 조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인체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뭐 감각 또는 구심성 그리고 또는 운동 원심성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이 운동 원심성 섬유 그 신경의 경우에는 체성 원심성 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뉘게 되는 거죠. 원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추신경에서 말초 쪽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체성 원심성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체성신경계 이렇게 보시면은요. 축삭을 기준으로 해서 수초로 이렇게 뱅글뱅글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계를 배우실 때 이렇게 수초로 쌓여져 있는 것은 신경 전달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한다고 했었죠. 뿡, 뿡, 뿡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상신경계는 자율신경계의 어떤 뉴런에 비해서 이게 더 많은 마이엘린이 그러니까 그죠? 쌓여져 있는 것, 수초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자율신경계에서는 뭐예요? 요 두께 정도가 더 얇고요. 또는 절후신경에서는 이 수초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자율신경계는 보세요. 신경절, ganglion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섬유와 뒤쪽에 있는 섬유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감신경계이냐 부교감신경이냐에 따라서 이 앞에 거가 짧으냐 뒤에 거가 짧으냐가 결정이 되게 되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특성에서 보시면 둘 다 뭐예요? 중추신경계에서 기시에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 그 신경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거를 신경절 이전 섬유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재에서는 신경절 이전 섬유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교재에서는 전 섬유라고 표현을 하고요. 뒤쪽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후 섬유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우리 지금 그림에서는 자율신경계의 앞쪽 섬유를 좀 더 길게 표현을 해놨죠. 뒤에 거를 조금 짧게 표현을 해뒀죠. 앞에 거가 긴 거는 부교감신경. 그다음에 앞에 거가 짧은 거는 뭐죠? 교감신경.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자율신경계에서는 이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이걸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뭐예요? 아세틸콜린. 여기에서 분비되는 거는 교감신경계이건 부교감신경계이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그 다음에 절후 시냅스에서는 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각자 효과기에 가서 어떤 효과를 내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총사령관은 바로 누구다? 시상하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시상하부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동공의 크기나 호흡, 혈압, 그리고 연하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것은 뇌관이고요. 1차 조절은 뇌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배뇨라든지 배변이라든지 발기, 그 다음에 사정의 경우에는 척수에서 1차 조절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먼저 보시면 기시부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다릅니다. 이 교감신경계는 흉수에서 요수에서 분비가 되는 기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뇌신경 중에서 3번, 7번, 9번, 10번 그리고 천수신경에서 중에서 2번, 3번, 4번에서 기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신경절 이전의 섬유와 이후의 섬유 길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분비되는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도 두 가지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절 위치는 뭐예요? 척수,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척수 근처에,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내장성 효과기 근처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fight or flight 반응을 보이는데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울 때에는 굉장히 맥박수도 막 가슴이 두근발 세근발 하죠. 막 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눈동자는 커져야 되고요. 내가 막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부교감 신경의 경우에는 resting and digesting에서 조금 에너지를 보존을 하면서 휴식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는 뭐냐 하면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이 분비된 것들이 이제 부신 수질에서 이 영향을 받게 되면 이 부신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얘는 교감신경계의 변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절후에서 얘들을 분비를 한다 하면 누구랑 결합을 한다?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효과기에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계에서는 그러니까 신경절 절전 쪽에서는 뭐예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얘들이 이제 효과기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그죠? 절후에서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서 뭐예요?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은 어떤 기관에서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흥분성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억제성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내용 정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여기가 부교감 신경이 있죠. 여기도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왜? 뇌신경에서 기시하는 것도 있고 천수신경에서 기시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는 주로 어디에서요? T1에서 L1, 2, 그 사이에서 기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들이 절전섬유 에서 이렇게 짧죠, 그죠? 요거는 교감신경계는 절전섬유가 짧고 부교감신경계는 절전섬유가 길다. 어쨌건 절전섬유에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신경절로 다다르게 되면 뭐가 분비가 된다고 했었죠?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 아세틸콜린은 누구와 결합을 한다? 니코틴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둘이 딱 결합을 하게 되면 탈분극 그러니까 어떤 안정 상태에 있던 것이 그게 이제 촥 이렇게 하고 극이 바뀌게 되는 거죠. 풍국 사태에 있던 거가 이제 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가 생기냐?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면서 흥분성으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교감신경이건 부교감신경이건. 그 다음에 이제 절후 섬유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아세틸콜린에서는 뭐예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부교감신경계에서는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절후신경에서 이제 분비가 되면서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얘들은 각각의 장기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요, 절후로 가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들은 누구와 결합을 하는가? 알파 리셉터, 베타 리셉터, 즉 얘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한다?
아드레날린 리셉터,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얘들과 결합을 해서 각각의 장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거가 부신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감신경절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얘는 뭐만 있어요? 뭐만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만 있어요? 앞쪽에 거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전섬유만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를 전달을 받게 되면 리코친 분비되어 있던 아까 뭐였습니까? 아세틸콜린이 니코틴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고 요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다른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니코틴 리셉터와 결합한 것이 뭐를 분비를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면서 얘들과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 그리고 땀샘과 관련된 것도 좀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수용체 중에서 교감신경계의 수용체는요. 크게 우리가 아드레날린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크게 알파와 베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알파 리셉터의 경우에는요. 알파 1과 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알파 리셉터의 경우에는 베타 리셉터에 비해서 말초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얘들은 평활근 이완이라든지 심근에서의 어떤 수축력이라든지 박출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분작용을 했을 때 그리고 정맥혈관을 수축시키고 위장관계의 어떤 평활근 운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소화를 억제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알파1 리셉터의 경우에는요, 조직의 접합 후 신경세포막에 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얘는 특히 특징이 뭐냐 하면, 세포 내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 내의 어떤 칼슘,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켜요. 얘가 증가가 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평활근이 수축이 됩니다. 평활근,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의 일종이죠. 그죠? 혈관을 구성하는 거가 바로 평활근이지 않습니까? 얘들이 수축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부나 위장관계, 신장, 뇌혈관도 수축시키고요.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이유는 동공의, 그러니까 피필 사이즈를 조절하는 옆쪽의 근육들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쫙 늘어나겠죠? 얘들이 늘어나게, 그러니까 동공을 잡고 있는 근육이 길어진다는 건 뭐예요? 피필 사이즈가 작아진다. 얘들이 좁아지게 되면 피필 사이즈가 커진다. 그 다음에 혈관 수축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비뇨기관 관략근 수축시키죠. 즉 소변 배뇨 억제시킨다. 그 다음에 간이나 지방 조직에 있는 당원을 분해하고 당 신생을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필요한 어떤 당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또 합성을 하거나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되고 땀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서의 나트륨을 재흡수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 나트륨. 소금이라고 봤을 때 소금은 여러분들 라면을 먹고 나면 몸이 붓는다고 했었죠. 얘는 물을 잡고 다닙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수분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수분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뭐죠? 소변량을 감소시키는 어떤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혈압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알파2 리셉터의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있다? 접합전 신경세포막에 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얘도 접합 후에서도 발견이 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요것만 볼게요. 그래서 얘는 접합전 신경세포막에서만 주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자가소용체의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경전달 물질의 유리를 억제해요. 즉 뭐죠? 교감신경계 수용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노르에피네프린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겠다. 요 위에 줄은 삭제를 하죠. 그냥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거나 글루카곤을 유리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장관계 관략근을 수축시키거나 그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의 노르에피네프린 방출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베타 리셉터의 경우에는요. 얘도 흥분을 하게 되면 심근 수축과 평활근 이완, 당분해의 어떤 공통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타 리셉터는 총 크게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네요.
분포되는 기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베타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심장이나 지방 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얘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fight and flight 반응 중에 이제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특징적인 것은 심박 동수가 증가가 되면서 심박 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수축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빵 할 때의 어떤 박출량, 그걸 우리는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죠. 1회 박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타2의 경우에는요, 주로 어디에 분포되고 있냐? 기관지 평활근과 골격근 혈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흥분되었을 경우에 평활근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양리학자들이 무엇을 개발했는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사람들 기관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로 개발을 한 거죠. 어디에 작용을 시켜서? 베타2 리셉터에 작용을 시켜서요. 그 이외에 베타3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방 조직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 작용에 작용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율신경의 수용체,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부교감신경계의 수용체는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콜리너직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신경계를 배우게 되면 콜린, 부교감신경계 억제제 또는 부교감신경계 흥분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콜린성 항콜린제 그다음에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등의 어떤 콜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계 수용체를 다른 말로 콜린성 수용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콜린성 수용체에서는 니코틴 수용체와 무스카린 수용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그림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니코틴 수용체는 주로 자율신경절이나 부신수질, 부신수질 아까 교감신경계였는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수질 또는 골격근의 신경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스카린 수용체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잘 못 하려다가 제가 또 이제 다시 예외사항이 있다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동공 확장이라든지 심장, 그다음에 의 어떤 심박동수의 증가를 유도하고, 그리고 소화 억제, 혈당 증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신에다가 이제 작용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이완시켜서 배뇨를 억제시키는 작용도 가지고 있고요. 부교감 신경계는 동공 수축과 심박 감소, 소화 촉진, 방광 수축, 이거는 뭐죠? 배뇨를 촉진시키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부교감 신경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뇌신경 중에서 10번 뇌신경이 작동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신경절, 즉 뭐죠? 절전 섬유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고, 얘는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뒤쪽에 있는 거를 탈분국을 시켰죠. 이때 활동 전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면 쭉 전달이 되다가 절후 섬유에서는 뭐가 분비가 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누구와 결합한다?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는 뭐합니까? 부교감신경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았었고요. 포스트에서는 절후 섬유에서는 끝에 뭐예요?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누구와 결합을 한다? 베타 수용체 또는 알파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효과기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땀샘의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 땀샘이 확장시켜서 땀 분비가 촉진되고 된다라는 거가 보통 보면 이제 교감신경계가 반응을 해서 교감신경계가 반응을 한다라 하면 중간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뒤쪽에는 통상적으로는 뭐가 분비가 되죠? 그쵸? 교감신경계는 뭐예요?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분비가 되어야 되는 게, 리셉터와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서,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분비가 됩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을 해요. 그죠? 교감신경계에서 작용은 하나,
끝쪽에서는 뭐가 아세틸콜린이 무스카린 수용체와 작용을 해서 땀이 나게 한다. 예외사항이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쪽에서 뭐예요? 부신에 작용을 하게 되면 뭐예요? 처음에는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하죠. 시냅스 신경절에서는. 근데 뒤쪽에는 뭐 합니까? 없어요. 신경절 이전 섬유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은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콜린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뭐를 유리를 한다고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해서 얘들이 베타 리셉터와 알파 리셉터와 결합을 해서 효과기에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설명이 이해가 되실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자율신경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리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부분들은 교감신경계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알파 그리고 베타가 있었고 그 알파 리셉터에서는 알파 1, 2 그리고 베타 리셉터는 베타 1, 2, 3.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알파 리셉터, 베타 리셉터 각각의 아형들이 어떤 기관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밀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부교감 신경계의 리셉터는 니코틴 수용체와 그다음에 무스카린 수용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아세틸콜린의 수용체가 뭐죠? 니코틴 수용체와 무스카린 수용체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의 경우에는 뭐죠? 알파 리셉터와 베타 리셉터와 결합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신경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